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히 지내셨어요? 보플리가 뭐냐고 댓글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보이스 플러스의 러블리한 구독자 여러분을 줄임말입니다. 네, 다 알고 계셨죠?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대신 소리로 인사드려요. 다시 돌아온 설거지용 유튜브입니다. 책을 좋아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잘 나지 않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보플리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할 이 책의 내용뿐 아니라 책의 제목부터 짠하게 공감을 하실 듯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라는 제목이고요. 육아에 무너진 여자를 일으킨 독서의 조각들 이라는 근사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을 리뷰하신 분들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아이가 없는 분들, 아직 없거나 아니면 계획 중인 분들, 혹은 결혼이나 육아에 뜻이 없으신 분들도 이 책을 읽고 여자의 삶과 여자의 독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출산, 육아와 경력 단절.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닥친 멘붕의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혹은 그 시간을 이미 지나쳐왔지만 아직도 충분히 그 시간에 대해 돌아보고 곱씹으면서 자신을 위로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잔잔하게 책과 만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요. 낭독을 흔쾌하게 허락해주신 김슬기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챕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맛보기로 잘 들어보시고요. 직접 이 책을 밑줄 치면서 읽는 행복을 저처럼 느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발췌해서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육아에 무너진 여자를 일으킨 독서의 조각들.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김슬기 지음. 웨일북. 프롤로그. 오롯이 당신 혼자 숨어들 수 있는 곳. 2012년 11월 14일, 나는 엄마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했다. 아이는 무섭도록 작았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 한 아이의 엄마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상을 살며 한없이 흔들렸다. 흔들림이 버둥거림으로, 버둥거림이 몸부림으로, 몸부림이 악다구니로 변하는 동안 나는 많은 걸 잃었다. 경제적 독립을 가능케 하는 직업을 잃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는 고요한 정신을 잃었다. 당당함을 만들어주는 자존감을, 사람들과의 유대를, 단잠의 행복을, 평화를, 인내를, 내일에 대한 기대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두 잃고 나는 울었다. 하루가 지나는 게,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는 게 숨이 막혀 끔찍했던 시간들.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울의 늪에서 얻은 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좋은 엄마라는 고개의 끝에는 견딜 수 없는 허무와 번뇌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인생은 결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수많은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일이라는 것. 엄마라는 역할은 내가 맞춰야 할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극한의 우울증을 겪으며 깨달았다. 엄마라는 단 하나의 조각을 들고 어찌할 바 모르던 나를 구원해 준 건 한 권의 책과 한 번의 모임, 그렇게 모이고 쌓인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펼쳐지고 쏟아진 이야기이다. 뚱뚱한 내 몸뚱이가 꼴보기 싫을 때, 나만 찾는 아이가 숨막히고 못난 엄마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 평정심을 잃고 폭발하는 내 모습이 끔찍할 때, 펄떡펄떡 생기 넘치던 시절이 그리울 때, 그럴 때, 그런 순간 나를 일으켜 다시 채워준 건 언제나 책이었고, 그 이야기 안에서 나는 나의 감정과 기질을 마주하고 나의 상처를 발견했으며 나의 꿈을 되찾았다. 이 책은 흩어지고 사라진 삶의 조각들을 찾아가는 나의 이야기이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준 책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 용기를 주었고, 남편이 마냥 귀찮고 성가실 때 사랑을,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초조해질 때마다 믿음을 주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없애준 것도 책이었으며, 오로지 아이로만 가득 찬 시야의 답답함을 부숴준 것도,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희망을 넣어준 것도 책이었으므로, 그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다. 더 많은 이에게 그 이야기가 닿길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겁고 힘겨웠던 그때의 나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오롯이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찰나의 시간과 비좁은 공간이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야 하는 한 평일지라도,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5분일지라도 우리에겐 언제나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나 자신으로 숨쉬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을 펼쳐든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순간의 작은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5월 나의 작은 서재에서 김슬기. 2장. 서재에서 놓은 마음. 못난 엄마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연히 날아온 책이 운명이 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도대체 어떻게 살 뻔했나.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순간, 책보다 멋진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순간 나는 부르르 몸을 떤다. 책 읽기가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일 것이다.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평가와 판단의 제물이 되는 순간, 대다수의 말들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린 순간, 내가 나라서 너보다 나를 모르고 내가 나라서 너보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순간. 세상에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런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 역시 그렇게 날아왔다. 좀처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엄마로서의 수치심을 떨쳐내준 일자 샌드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잠시의 쉴 틈도 주지 않고 엄마 엄마 어딨어? 소리치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힘겨워 자녀를 갖지 않거나 한 명만 갖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는 소개한다. 자신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10대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해서 자녀에게 나가 살 것을 권하며 독립을 시킨 부모도 있다고. 그리고 고백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글을 쓰는 내가 그렇다고.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등원 준비를 시키지 않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실랑이를 벌이며 등교를 시키고 나면 일에 집중할 에너지가 전부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까지 귀마개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말이다. 그녀는 때때로 미안함을 느끼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받아들인다고 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기, 현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나 자신에게 화내지 않기. 이것이 그가 택한 방식이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 밑에서도 자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울컥 쏟아졌다. 나는 아이를 18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워킹맘도 아니면서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보내기 전엔 물론이요, 아이를 보내는 내내 걷잡을 수 없는 회의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집에 있으면서도 불안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달려가 잘못 생각했다 말씀드리며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넘어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갔고 아이도 나도 점차 적응해가며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졌다. 나는 조금 더 편안해졌고 아이는 그만큼 더 안정되었다. 그때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지금처럼 멀쩡히 웃으면서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들의 기사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질문에 답을 굴려보며 당시의 남편에게 감사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고 함께 읽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감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고통의 임계점이 매우 낮은 민감한 사람, 작은 자극에도 크게 고통받는 예민한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아이의 작은 짜증과 울음, 찡얼거림도 내 신경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자극이 되어 수시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리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루 24시간 잠시도 쉴 틈 없이 나만 찾아대는 아이와 종일 붙어 있었으니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나 정말 이렇게는 하루도 못 살겠다 울부짖은 게 당연했다. 그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엄마라는 단어의 폭력성을 깨달았다. 엄마라는 단어가 지닌 보편성은 얼마나 무서운가. 엄마라는 말이 가진 이미지는 너무도 강렬해서 내가 엄마가 되는 순간 나라는 인간이 갖고 있던 개별성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나는 엄마이기 이전에 나라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의 특징은 모두 버린 채 좋은 엄마라는 틀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니 그게 가능할까? 평범하고 무던한 사람에게도 버거운 일일 것인데 날 때부터 초예민, 극민감한 나에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삐걱대며 어긋날 일이었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왜 좋은 엄마라는 프레임에 나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쳤을까?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 모두가 다른 모습인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엄마들 모두가 다른 것이 당연한데, 아이는 엄마 혼자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당연한데, 나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강제하는 좋은 엄마, 숭고한 모성이라는 포장에 세뇌당하고 주입당하고 철저하게 복종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나를 억압하는 생각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매우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채로 말이다. 적어도 만 3돌까지는 엄마가 끼고 있어야 한다? 엄마 품보다 좋은 게 없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는 제정신인가? 어린아이를 두고 직장에 나가는 엄마는 이기적이다? 세상은 쉽게 말하고 비난한다. 그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고 양육의 책임자는 언제나 엄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산후 우울증을 앓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정상적인 것일까? 아이를 낳으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신체적 질병일까?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내 직업과 경력 모두를 내던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로 일과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 종일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한 채 집안에 단절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일 남편과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니체는 성과 악을 노예의 도덕이라 말한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노예, 거기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 진정한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의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내린 평가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나쁜 것은 거부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이라는 니체의 말을 새겨 넣는다. 엄마는 이래야 한다는 명령과 죄책감, 수치심과 불안, 두려움은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것 대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겠다.
세상의 잣대가 만들어낸 내 모습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내 모습. 반짝이는 줄도 몰랐던 나의 조각을 찾아 어루만지겠다. 세상이 강요하는 틀에 갇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다른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3장. 서재에서 그친 울음. 자꾸만 욱하는 내 모습이 끔찍할 때. 육아의 과정이란 산 넘어 산, 한 곡에 넘어 또 한 곡의 연속이라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육아를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어려운 건 감정 조절이다. 8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나.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조곤조곤 대응하던 나는 사라졌다. 엄마가 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내가 부모가 되어 나의 부모를 돌아보다.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한 두 돌 무렵, 마음속의 짜증과 불편함을 말로 전달할 수 없어 답답한 아이는 쉴 새 없이 울고 불고 성질을 부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이와 함께 소리를 질렀다. 끊임없이 치솟는 화를 다스릴 수 없어 한바탕 퍼부은 뒤에는 언제나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자괴감이 밀려왔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할까? 나는 눈꽃만큼의 인내심과 포용력도 없는 사람인가? 어쩜 이렇게 성질이 더러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나가는 부정적인 생각들. 후회하고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상황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반복이 거듭될수록 물음표를 달고 날아들던 생각들은 거부할 수 없는 느낌표를 붙여 돌아왔다. 아이의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이유. 주디스 올로프의 감정의 자유에는 자신의 감정 유형을 진단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가 놀라웠다. 나는 나를 분석가라고 언제나 이성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매우 민감하고 미세한 감정을 지닌 감정이입형이었다. 내 안에는 여린 마음으로 쉽게 상처받는 엄마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강한 아빠와 아빠보다도 더 강하고 억센 할머니와 부딪히고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닌 척,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마냥 냉정하고 이성적인 척 노력했을 뿐. 내 안에는 아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던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괜찮아지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왜가 보였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내가 매일 마주하는 아이의 울음은 단순히 아이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아빠와 할머니에게 상처받은 엄마의 눈물이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친구들의 눈물, 차마 표현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왔던 상처받은 나의 눈물이었다. 아이의 눈물은 내가 감춰왔던 상처를 후벼 파는 칼이었다.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느끼는 대로, 나오는 대로 자유롭게 발산하는 아이의 울음이 나에겐 더없이 아프고 힘겨운 자극이었다. 나의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 감정의 정체를 알고 나니 아이의 울음이 더 이상 미쳐버릴 것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치밀어 오르던 화가 사라졌다. 아이의 울음이 아이의 울음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니 화를 내는 횟수가 줄었다. 매일 한두 번씩 폭발하던 감정이 2, 3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화를 내는 강도도 확연히 낮아졌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듯 펼쳐지던 둘만의 세계대전은 이제 동네 꼬맹이들의 유치한 싸움이 되었다. 수면 부족, 그리고 악랄한 비판자.
주디스 올로프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이유로 수면 부족과 높은 불안감을 꼽는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왜 자기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밤새 수유를 해야 하는 신생아기부터 잠투정이 잦아드는 유아기까지 대부분의 엄마들이 경험하는 수면 부족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린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요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 나는 잠을 자지 못하는 일상이 나의 신체와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 제대로 마주했다. 불안 역시 피할 수 없는 기제로 작동한다. 양육의 책임을 엄마에게 전가하고 엄마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는 엄마의 불안을 극대화한다. 아이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도, 변비에 걸린 것도, 몸무게가 늘지 않는 것도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아 발을 동동거리며 쉴 새 없이 움직이던 그때. 매일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나를 들볶았던 이유 역시 불안이었다. 다 했어? 그게 다 한 거야? 청소는? 빨래는? 쉬겠다고? 네가 지금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불안감은 악랄한 비판자를 데려왔다. 온종일 나를 감시하며 비판하는 이 녀석은 나의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내 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불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세워 나를 닥달했고 나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언제나 실패자가 될 뿐. 나는 내 안의 잔인한 목소리에 한없이 휘둘렸다. 나에게 너그러워지기. 나는 왜 이렇게 완벽을 추구할까? 나는 왜 완벽주의자가 되었을까? 완벽주의자가 되어 불안해하게 된 동기를 찾아보라는 저자의 말에 나의 부모를 다시 돌아봤다. 내가 처했던 환경, 내가 겪었던 사건, 내가 들었던 수많은 말과 내가 받았던 기대. 더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지만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다란 부모님 밑에서 힘들었던 학창시절이 떠올랐다. 아, 나는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기대를 낮추는 방법을,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나는 나 자신을 괴롭히며 완벽을 추구하던 내 모습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아이를 보았다. 나를 돌아보는 것, 나의 감정과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절망과 좌절, 수치심과 우울함이 몰아칠 때에도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자극을 찾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나는 국도 없이 밥을 먹이니? 반찬이 이거밖에 없니? 라고 물으며 부지런한 가사노동을 강요하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요즘 일하지 않는 여자가 어딨니? 너도 네 일을 해야지. 라면서 자아실현을 권하는 친정아버지의 말에서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잖니. 여자도 같이 벌어야지 라고 맞벌이를 강조하는 시어머니의 말에서 매끄럽게 빠져나와 당당하게 생각한다. 완벽한 엄마가 아니면 어때? 지금 당장 내 일을 하지 못하면 어때? 그까지 돈 좀 못 벌면 어때?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 내 탓이 아니잖아. 이 모든 걸 실현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 난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 괜찮아. 나에게 친절한 나, 나에게 관대한 나, 나에게 다정한 나. 나는 이제 이런 나로 다시 산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새로 태어난 나는 아직 너무 어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작고 여린 나에게 필요한 건 나만의 공간이다. 에너지에 민감한 감정이입형은 반드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괴롭히는 뱀파이어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을 적극 수용했다. 더 이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당당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다. 누군가에게 이런 나의 생각과 선택이 이기적이고 한심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세상의 고정관념과 사회의 압력에 순응하면서는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없다.
엄마라는 보편성을 버린다. 해야 한다는 강요를 외면한다. 아이와 나의 관계는 오로지 단 하나, 우리만의 특수한 관계이니 우리에게 맞는 삶의 규칙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실천한다. 때때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밖으로 나가 햇빛을 쐬고 탁 트인 공기를 마신다. 몸을 움직인다. 운동을 한다.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을 닦으며 터질 듯이 요동치는 심장을 느낀다. 달아오른 체온만큼 나는 다시 뜨거워진다. 더 이상 눈물을 억누르지 않는다. 나는 종종 눈물을 흘린다. 내 이야기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 앞에서의 눈물은 절망과 우울을 털어내는 치료제다. 나의 감정을 보다 주의 깊게 살핀다. 나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가꿔가려 노력한다.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나를 찾으라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는 책으로 해결한다. 새삼스럽게 나를 어떻게 찾고 돌아보라는 건지,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느껴지는 난제의 열쇠는 언제나 책이었다. 저자가 던지는 질문의 답을 찾으며 오늘도 나는 나의 상처를 보듬는다. 8장 서재에서 건넌 우주. 아이밖에 모르는 일상이 답답할 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던 산후조리원 시절.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투덜투덜 볼멘 소리를 했다. 여기 갇혀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지겨워. 이제 그만 나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지금 생각하면 그저 황당한 소리, 철없는 소리. 뭘 몰라도 한참 모르던 나는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했다. 집에 돌아가는 즉시 좁디 좁은 독방에서 24시간 감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13평의 감옥과 719쪽의 벽돌책, 산후조리원에서 2주, 친정에서 한 달, 몸조리를 마친 뒤 돌아온 신혼집에서 나는 고립됐다. 공장과 창고만 가득한 지방 변두리의 주변 환경은 열악했다.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길은커녕 차에 치일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인도 하나 변변찮은 동네. 덜컹거리는 대형 트럭과 레미콘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를 아슬아슬 위태롭게 걸어야 하는 곳에서 신생아를 동반한 산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해가 뜨면 13평의 빌라를 운동장 삼아 쉼없이 걷다가 밤이 되면 2평 남짓의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수유를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행동 반경이 줄어든 만큼 시야도 좁아졌다. 24시간 내내 두 눈에 가득 차는 건 이 작은 아이 단 하나.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나는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오로지 아이만을 바라보며 달렸고, 그런 내 눈에는 바로 옆에 남편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 눈빛 하나가 우주가 되는 세상.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몸을 옮겨 넓은 곳에 나가봐도 나의 시야는 언제나 아이로만 가득 찼고, 아이 몸 곳곳에 올라와 있는 아토피 발진이 내가 사는 세계의 유일한 지도가 되었다. 나는 그 안에서 때때로 행복하고 때때로 기뻤지만 종종 답답하고 번번이 괴로웠으며 수시로 헐떡헐떡 숨이 막혔다. 내가 읽을 책보다는 관상용에 어울리는 책, 인테리어로 꽂아두기 딱 좋은 719쪽의 벽돌책을 집어든 이유가 거기 있었을지 모른다. 아이라는 점 하나로 좁아진 나의 시야가 불치병으로 느껴질 무렵 나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코스모스를 펼쳐들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게는 범상치 않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터. 그렇게 나는 관심도 없던 과학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코스모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도 몰랐던 내가 머릿말부터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코스모스라 하면 가을에 피는 꽃 이름이 전부인 줄 알았지. 과학과 우주, 천문학과는 눈꽃만큼의 인연도 없는 내가 우주의 탄생과 은하계의 진화 이야기에 매혹될 줄이야.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 우리는 흔히 이 세상과 우주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 안에는 경이롭도록 미묘한 질서가 존재하며 세상은 그 질서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돌아간다.
나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중 하나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코스모스의 일원이라는 것이 코스모스의 핵심이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어제의 나, 오늘의 내가 하고 있던 고민들이 작고 작은 티끌이 되어 사라졌다. 칼 세이건은 내 머리통을 사뿐히 잡아 육중한 내 몸을 단숨에 지구 밖으로 끌어올렸다. 드넓은 우주 한복판을 동동 떠다니게 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일 수 없었다. 내 아이와 시댁 문제, 골치 아픈 회사 문제, 갑갑하기만 한 대한민국 정치판에 고정된 나의 시야는 새까만 우주 위에서 폭발했다. 아, 나는 그냥 먼지이고 티끌이구나. 광활한 우주 속의 모래알 하나, 거대한 세상 속의 점 하나일 뿐. 이렇게 작고 하찮은 내가 코스모스의 일부였구나. 우리 모두가 이 경이로운 우주의 질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과학을 읽기 시작하다. 코스모스를 만난 뒤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나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우주에 대한 이해 없이 과연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답은 아니요였다. 아니요, 아니요, 결코 아니요. 우주는 나와 상관없는 과학자들만의 세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주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나와 인간, 인류와 자연, 세계와 지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과학책을 챙겨 읽기 시작했다. 자주 많이는 아니지만 틈틈이 꾸준히 진득하게. 과학책을 펼치면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며 좁아진 나의 시야가 다시 넓어졌다.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는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편협한 시야를 가진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내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내 아이의 주변 아이들만 들여다보고 내 주위 엄마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며 한없이 불안해하는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책을 읽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의 저자 최진석 교수는 우리의 시선을 높이는 것이 생각의 높이를 올리는 것이라 말한다. 시선이 올라가면 생각이 올라가고, 생각이 올라가면 삶이 올라가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삶이 올라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높이 또한 올라간다. 철학을 한다는 건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론을 외우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철학이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글을 보며 깨달았다. 과학책을 읽으며 지구 위로 올라가 우주 여행을 하고 몸속에 들어가 생명의 원리를 들여다본 것은 모두 철학이었음을.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각계로 존재하는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다른 애들은 벌써 한글을 다 읽을 줄 안다는데 얘는 어떡하지? 방문 수업이라도 시작해야 하나? 영어 학원은 어디가 제일 괜찮지? 아, 이번 달 카드 대금이 얼마였더라? 통장에 돈이 있나? 오늘 저녁은 또 뭐 해먹지? 평소에 내가 던지는 질문이란 그 밥에 그 나물, 고만고만한 그 수준. 아이 교육 문제, 돈 문제, 삼시세끼 문제로 가득한 질문을 들고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열심히 답을 하고 해결을 하면 뭘 하나. 나는 고작 밥순이의 무급 노동자일 뿐. 내가 보고 알고 인식하는 세상이 작아지고 좁아질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수치가 고작 체중계 위의 숫자일 때, 오로지 아이로만 가득 찬 시야가 답답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책을 펼친다. 책은 나의 시선을 일순간에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세상을 눈앞에 펼쳐놓는다. 나는 내 시야의 편협함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짜릿하고 시원한 해방감을 느낀다. 나는 오늘도 놀라움을 넘어선 경악과 경의,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선사하는 책과 함께 생각의 높이를 올린다. 삶의 높이를 올린다. 철학을 한다. 그렇게 나는 흐릿해진 내 이름 세 글자의 존재감을 지킨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이가 잠들지 않아서 들쳐업고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이가 좀 커서 한숨 돌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잘 알아요. 아이가 잠들기만을 바라면서 책 한 줄이라도 읽고 싶었던 날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아이가 잠든 시간 책 한 줄이라도 읽고 싶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목차를 보다가 오늘 내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챕터를 찾아서 짬짬이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못난 엄마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어루만진 이야기. 자꾸만 욱하는 내 모습이 끔찍하게 느껴질 때 책을 읽으면서 울음을 그친 이야기.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느껴질 때 자존감을 찾아서 책을 읽은 이야기. 이렇게 키워도 되나 걱정이 될 때 책을 읽으면서 불안을 잠재운 이야기. 마치 내 얘기 같은 이야기들이 한껏 펼쳐지면서 그때마다 어떤 책을 읽고 힘을 내셨는지 김슬기 작가님이 한 권 한 권 책을 소개해 주세요. 챕터마다 어울리는 딱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럴 땐 이런 책을 읽었더니 좋았더라. 이렇게 여러 책 소개가 나오는데요. 저도 작가님 덕분에 몇 권의 책을 메모해 두었어요.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라던가 니나 상코비치의 혼자 책 읽는 시간, 나탈리 골드버그의 책들, 미리엘 바르베리의 고슴도치의 우아함 같은 책들이고요. 또 유시민 작가님의 책들이나 장준하 선생님 관련된 책들, 또 역사 책들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하고 밀리의 서재와 알라딘 장바구니에 또 잔뜩 담아뒀네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같은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김슬기 작가님의 문장 하나하나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잘 돌보지 못했던 그 시절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봐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길 바랄게요.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라는 이름으로 고립된 수많은 여성과 구원의 시간을 공유하고 싶다고요. 작가님 덕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우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슬기 작가님은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라는 책으로 유명하신데요.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라는 책 이후에 최근에 책을 한 권 더 내셨어요.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궁금하시죠? 제가 소개해드릴 때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먼저 읽어보셔도 좋겠네요. 오늘도 책과 함께 숨 쉬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